시진핑이 최근에 공개 활동이 좀 감소했고 의전 수준이 뭐 저하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시진핑이 조금 세력이 축출되고 후진타오 계열의 이런 전직 간부 학자들이 시진핑 실각설을 부추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진핑이 어떻게 퇴진할 것인가, 강제적으로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은 당내 권력 투쟁이 얼마나 격화할 것인가. 시진핑의 가장 큰 적은 시진핑이 자신의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근데 장기적으로 중국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실각하거나 조기 퇴진할 경우에는 차기 공산당 총석이, 국가주석이 거론되는 인물들이 가장 최근에 그 쉬치량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2일 정도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죠. 그래서 중국의 군 통수권은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고요. 공산당은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군 통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주석이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은 이제 시진핑이죠. 그다음에 부주석이 2명, 위원이 4명인데 부주석과 위원은 현역입니다. 상장. 우리 계급으로 하면 대장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2012년 당 총서기에 선출된 이후에 군권을 장악할 때 그 쉬치량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푸젠성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오랜 인연을 쌓았고요. 가족끼리도 서로 왕래하는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쉬치량은 그 중국 군의 지휘부의 3대 파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푸젠파의 대부격입니다. 푸젠파는 시진핑이 푸젠성, 우리 복건성이라고 하죠. 거기서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쌓은 군인맥을 말하는데요. мя오화, 허웨이동이 그 푸젠파, 체령과 같이 푸젠파입니다. 이들을 또 대만 해방의 선봉이라고 하죠. 대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밖에 또 다른 파벌로 산시파가 있는데요. 시진핑이 문역 7년간 그 산시성의 외딴 시골에서 하방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인데요. 현재 중앙군사위의 부주석인 그 유명한 장유샤, 류전리가 산시파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3대 파벌은 군공파인데 주로 그 기술 위주 병가, 특히 로켓군에서 성장해온 세력인데요. 리상프, 레이펑허가 군공파라고 합니다. 근데 시진핑은 이 세 개의 파벌을 교묘하게 조정하면서 이제 군권을 장악했는데요. 최근에 мя오화가 숙청이 됐고 허웨이동이 숙청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젠파가 제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리상프와 웨이펑어는 이미 숙청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산시파 하나만 나오는데 산시파 천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겹쳐지면서 혁명 2세대 중국 공산당의 원로들과 손잡아서 시진핑에게 대든다 이런 뭐 설들이 나오는데요. 대개는 wishful thinking, 그러니까 희망 섞인 반칙이라고 하죠. 근거는 대개 그 파룬궁이라고 해서 중국의 기공체제를 중심하는 종교 집단이 있는데 중국 당국에 크게 탄압받아가지고 중국 내부에서는 지하로 잠적하거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에포크 타임스, 대기원시보라는 그 언론 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진핑의 실각설 또는 위기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약간의 가짜뉴스가 섞여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도 그 시진핑의 숙청된 장점인파 후진타오 계열의 이런 전직 간부 학자들이 시진핑의 실각설을 부추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면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시진핑의 권력이 위태하다 이런 정황이나 그리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따져보면은 시진핑이 이제 꽂아놓은 мя오화라는 사람은 중앙군사위의 정치공작부의 주임인데 이 정치공작부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끝발이 센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인사, 검증, 사상, 규율 이런 걸 다 관장하는 데인데 공교롭게도 시진핑이 직접 발탁하고 그다음에 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мя오화를 정치공작부 주임으로 꽂았는데 부패 혐의로 쫓겨나게 된다니까 시진핑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건대 어떤 시진핑이 장유샤를 비롯한 이런 산시파들이 원로와 홍월타에 손잡고 мя오화를 내쫓으라고 시진핑에게 압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시진핑이 스스로 의지에 따라서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능력 위주의 군 인사를 하라고 мя오화를 앉혔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인연이나 아니면 또 부패, 돈을 받고 진급을 시켜주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크게 분노해서 직접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부의 관측과 달리 아직까지 시진핑이 특히 군권과 관련해서 권력이 누수가 되는 그런 모습은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리상프, 웨이펑어, мя오화, 허웨이 등이 줄줄이 낙마하고 나서 군부 내 시진핑 세력이 크게 위축된 것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되게 폐쇄적인 사회고 중국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렘룰노르지라는 그런 정치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소련의 크렘린을 인해서 벌어지는 행간을 읽어라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워낙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초상화가 제거되거나 좌석을 재배치하거나 열병식을 벌일 때 주석단의 위치, 어디에 서 있는지, 그다음에 당 기관지의 동정기사를 어디다 배치하는지 이런 면으로 봐가지고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냐 아니면 쫓겨나가냐 이렇게 살피는 걸 크레물린 루지라고 하는데, 크레물린 루지의 시각에 따라서 보면은 시진핑이 최근에 공개 활동이 좀 감소했고 의전 수준이 뭐 저하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시진핑이 조금 세력이 축출되고 뭐 본격화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또 실각서 소문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한국을 비롯해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런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권력의 핵심 내면을 다 들여볼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낭설로 여기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진핑이 16일부터 18일까지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는데 당시에 그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내부에서, 중국 내부에서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하다면 이렇게 외유를 갈 여력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은 시진핑이 아직까지는 권력이 확고하지 않았나. 올해만도 동남아 3개국을 지난 4월에 방문했고요. 5월에는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시진핑이 실각 위기설하는데 그런 거와 또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공산당 이론지 추스라고 있습니다. 구시. 최신호에 또 보면은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15.5 기획, 그러니까 뭐냐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 계획을 말하는데 어떤 목표를 정할지 사전에 철저히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2030년까지는 내가 이 자리를 놓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시진핑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하반기에 중국의 그 양대 정치 행사가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을 건데, 하나는 중국 공산당 20기 4차 전체회의, 사중전회라고 하죠. 또 하나는 베이다오 회의인데요. 베이다오 회의는 중국의 권력 핵심부들의 휴양지가 베이다오인데 거기에서 현역과 그다음에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중국 정치를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두 회의에서 시진핑이 지금처럼 권력을 유지할까, 아니면은 이런 한간에 나오는 것처럼 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부 얼굴 마담경으로 명예직만 남고 실권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자리인데 이것을 내놓을까, 이런 것이 보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가 한국에 제일 많듯이 중국에 대한 정부는 대만에 제일 많습니다. 대만에 중앙연구원 정착연구소의 차이원시안 연구원이라는 되게 유명한 중국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 주석이 도전받고 있다는 확실한 징후는 없다. 시진핑의 가장 큰 적은 시진핑의 자신의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시진핑은 영도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는 2인자를 키우지 않죠. 2인자가 있으면 자기의 권력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근데 보통 여러 세력들이 나눠 가져와가지고 각자 자기 영을 관리했는데 시진핑 시제가 들어와가지고는 시진핑 혼자 모든 걸 다 독점하고 상무위원들은 다 자기 측근으로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실제로 실각하거나 조기 퇴진할 경우에는 차기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이 거론되는 인물들이 몇몇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독립정치평론가 차이셴쿤이 이 차세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공개했는데요. 이 리스트에 보면은 대부분 시진핑 이후의 후계자는 시진핑 측근그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당세샹인데요. 시진핑의 최측근입니다. 그 다음에 당내 핵심 실무랑 비서실장 역할을 오랫동안 맡았기 때문에 시진핑의 신뢰가 아주 두텁고 나중에 권력 투쟁 격화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관리자로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창형 국무원 총리도 시진핑의 측근인데 당세샹과 함께 차기 지도부의 핵심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은 현재 중앙서기처 서기를 맡고 있는데 이 서기처라는 조직이 막강합니다. 당내 조직, 인사, 보안 뭐 이런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인데요. 시진핑의 최측근의 한 명이 차이치인데 이 사람이 만약 권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대권에 나서지 않아도 실질적인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관측이 되는 인물입니다. 충칭시 당서기를 지낸 천민월이라는 사람도 리창이나 당세샹 못지않은 그 세컨 그룹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1960년생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고 시진핑의 노선을 정치 노선을 계승한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시진핑이 조용히 후계자라 점찍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천민월 말고 1970년대 신흥세대도 차세대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들이 10년과 20년 이후 정도 있으면은 중국 권력 구도의 중심으로 부상할 전망인데 현재 저장성 성장을 맡고 있는 유죄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모든 이야기들은 시진핑이 어떻게 퇴진할 것인가, 이렇게 건강에 앉아서 자발적으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은 당내 권력 투쟁에 얼마나 격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진핑이 군부나 보안기관을 끝까지 장악할 것인가, 그다음에 원로그룹이 어떤 영향을 펼칠 것인가, 이런 다양한 변수가 예상될 수 있는데 이 변수에 따라서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의 아주 유명한 삼국지라는 소설에 이렇게 시작하죠. 본구필학, 학구필분. 나눈 지 오래되면은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되면 반드시 나눠진다. 이런 중국 역사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데, 중국에 많은 왕조가 있었고 왕조가 통일을 하고 나면 태평성대를 거치고 나면은 좀 있다가 어지러지고 다시 분열이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생겨 통일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됐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것인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근데 장기적으로 중국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현재 시점으로 볼 건데 중국의 분열한 조짐은 단 0.0001%도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이 있거나, 그다음에 경제, 사회적 불안이 심해지거나, 권력 투쟁이 격화하거나, 소수민족 문제가 불거지거나, 이런 가정을 한다면은 중국이 쪼개질 수는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기적으로 중국의 유고슬라비아나 소련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나눠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0%보다는 넘기 때문에. 근데 중국 공산당은 세계 최대의 감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 세력에 나와서 활동하기.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대만 침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은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대만이 독립을 선포할 경우는 바로 전쟁을 벌이겠다. 그리고 시진핑은 평화 통일을 추구하겠는데 이게 반드시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현재 상황 보면은 올해 중국은 이제 대만을 포위하고 봉쇄하는 그런 실전적 훈련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해군, 공군, 로켓군뿐 아니라 해경까지 동원했는데요. 이거는 약간 하위 회색지대 전술, 그러니까 전쟁도 비전쟁도 평시도 아닌 그 중간에 회색지대를 노리는 그런 전술을 모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2027년 침공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나온 건 2021년 당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의회에서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2027년 설을 주장했는데요. 2027년은 인민해방군이 건군된 지 100주년이고요. 시진핑이 4연임이 결정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진핑이 대만 침공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기 때문에 2027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변수가 좀 몇 개 있는데, 중국이 2027년까지 군사력을 얼마나 많이 키울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얼마나 강할 것인가, 그리고 대만 내부가 지금 많이 분열이 되고 있는데 사회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고슴도치 전략으로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호주가 유사시에 미국을 도와 대만을 구하러 올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또 한국도 관련되어 있는데 한국도 만약 여기에 동참할 것인가, 이런 변수들이 미국 측에 많이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중국 측에 유리하게 흘러간다면, 상황에 유리하게 흘러간다면 전쟁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전쟁이 발생했을 때 거의 중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면 중국이 전쟁에서도 패배할 뿐더러 중국 경제가 폭망하게 되고 중국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패배는 중국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대만 전쟁의 패배는 결국 중국 분열이라는 미국의 최종적인 중국 제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반갑습니다. 김시열입니다. 예, 중국은 건국 후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쭉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 대만을 중국 영토로 만드는 것이 이제 하나의 중국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중국 영토로 간주가 되고 있고요. 이 대만을 포함한 중국이라는 것은 중국 대외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대만을 그냥 내버려 둘 경우에 대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본토 중국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TSMC가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의 그 세계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TSMC를 포함한 대만이 갖고 있는 선진적인 그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제조업에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중국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중국 경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고 또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환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권 같은 경우는 이 권력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군사 지정학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확보할 수 있다면 아시아하고 서태평양의 패권국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대만이 이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는 지정학적 요충지 역할을 했는데, 대만이 만약에 중국 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중국은 여기에 해군 기지를 설치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대만을 근거로 태평양 진출에 교두보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이 무역 수송로가 한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극동 국가들한테는 결정적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 무역 수송로 장악으로 한국, 일본, 필리핀 이런 국가들을 다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패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시아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을 기반으로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장기적인 목표가 되겠죠. 일단 이제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봐서 군사력의 그 규모, 능력이라는 것은 누적 군사비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누적 군사력을 양국을 비교한다면 대충 미국 같은 경우는 최소 한 15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국은 공식적인 통계로 보면 한 3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비공식 추정치를 사용한다면 한 6조 달러 정도로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자, 만약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미국의 누적 군사비 규모는 중국의 거의 3배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군사 기술 측면인데요. 군사 기술은 예를 들어서 해군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 기술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핵무기와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과 사이버, 또 전자전 기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네트워크 중심전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소재 분야, 센서 이런 분야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 기술의 우위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전쟁 경험으로 본다면요, 미국은 20세기 들어서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걸프전,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최근에 러우 전쟁까지 중국에 비해서 압도적인 전쟁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79년 중월 전쟁 정도가 유일한 전쟁 경험이다. 그런데 이 전쟁 같은 경우는 국경 분쟁 수준의 어떤 소규모 전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로지스틱스 분야, 즉 군수 물자 보급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해외 군사 기지가 800여 개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수송 능력 있고, 그리고 이제 군수 산업이 고도로 발달돼 있죠. 그런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 보급망이, 군사 보급망에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군사 기지는 현재 아프리카의 지부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수송 능력도 굉장히 역부족이다. 가장 중요한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대만에서 전쟁이 발생된다면 중국의 동부 정부가 이 전쟁을 주도할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이 5대 정구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 정구와 북부 정구에서 해상을 통한 해상 수송을 해서 대만 전쟁으로 구수 물자를 보급해야 되는데, 그때 경우에 과연 서해의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압박을 극복하고 수송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의문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군수 보급 시스템은 미성숙한 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측면이 이제 중국과 미국 군사력의 중요한 비교점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지부티가 현재 군사력이 유일하지만 현재 건설 중이거나 임차 예정지까지 포함하면요, 한 16곳 정도가 중국 해외 군사 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 그래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수송로를 이제 기획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800여 개의 해외 군사 기지가 있고, 여기에 주둔하는 병력만 해도 총 한 20여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적 열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군사력을 이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분야는 뭐냐면,
최근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인도가 파키스탄의 주요 기지라든지 이런 곳들을 한 9곳을 이제 공습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로 이제 테러리스트 캠프라든지 또는 중요한 공군기지들이 포함되는 곳인데요. 이런 그 곳들을 이제 파키스탄은 중국이 제공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활용해서 방어를 했는데 이것이 다 무력화됐다는 뜻이죠. 우리가 중국 군사력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가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한반도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시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중국과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뭐 한미연합군이 중국에게 보복 공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복 공습이 이번 인도 파키스탄 사례처럼 중국이 효과적으로 공습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국 군사력의 실체를 우리가 확인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군사력 체제가 5대 정구로 이제 분산되어 있거든요. 북부 정구, 중앙 정구, 동부 정구, 남부 정구, 서부 정구 이런 식으로 분할되어 있고 하나의 정구에서 정부 사령관이 모든 군대를 통솔한다. 예를 들면 이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이 있는데 정구 단위별로 이렇게 합동 군사 능력을 이제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직 개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의문시되는 것은 뭐냐면 정구 사령관이 육군 중심이다 보니까 특히 중국의 해군, 공군, 로켓군이 과연 정구 사령관에게 그 지휘권이 완벽하게 이양되었는가 하는 것은 불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결심한다면 이제 가장 중국의 중요한 핵심 전략은 미군의 군사력을 분산을 이제 최대한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전쟁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대만 침공이 성공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이 이제 정복될 경우에 서태평양의 많은 국가, 특히 한반도, 대한민국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중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동아시아 내 세력 균형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결국 서태평양에서의 과거의 그 어떤 패권적 역할을 미국이 차지했는데 이 대만이 정복당하게 된다면 중국이 그 패권국의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까지가 1도련선인데 만약에 대만을 정복하는 데 성공한다면 2도련선까지 더 넓은 서태평양 쪽을 영향력을 투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대만 전쟁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공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만 해협을 통해서 이제 수송되는 그 무역 물동량이 전체의 43%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서태평양에서의 가장 지역 강국인 한국, 일본, 대만이 이제 중국 품으로 들어간다면 동남아 국가들, 필리핀을 포함하는 그리고 호주까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서태평양에서 중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중국의 일방적 생각일 뿐이고요. 이것이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침공의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다. 조금 전에 제가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절대적 열세에 있고 대만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미국을 포함하는 서방 경제가 중국에 대한 엄청난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중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면 중국이 전쟁에서도 패배할 뿐더러 나아가서 중국 경제가 폭망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내부 분열과 원심력 작동에 의해서 중국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자, 그렇다면 지금 대만 전쟁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과거 바이든 정권 때부터 대만 전쟁을 유도하는 측면이 외교적으로 진행이 된 측면이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전쟁의 최종 목표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완벽한 분열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만 전쟁을 저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만 전쟁을 오히려 유도하는 면이 강하다. 왜냐하면 대만 전쟁에서 패배는 중국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대만 전쟁의 패배는 결국 중국 분열이라는 미국의 최종적인 중국 제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만 전쟁을 막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과의 냉전에서 경제적으로 바로 미국이 이제 대의명분이 없는 이상 중국한테 선제적인 군사 공격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전쟁으로서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 스스로도 자신의 군사력이 미국에 비해서 절대 열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전쟁을 승리로 가져가려면 유일한 핵심 전략은 바로 국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전쟁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요, 대만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쟁을 유도해서 대만 전쟁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미국 같은 패권 국가들은 흔히 글로벌한 지역 내 전쟁을 도발하고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상대적 힘의 우위를 달성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러우 전쟁이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하기 전에 중국의 시진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중국은 러시아의 푸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리미트가 없는, 즉 상한선이 없는 그런 동맹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푸틴에게 전폭적인 전쟁 지원을 해줄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러우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 같은 경우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전쟁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하마스는요, 단독 생존이 불가능한 테러 조직 아니겠습니까? 하마스는 자신의 생존을 100% 이란한테 의존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마스가 일으킨 전쟁은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란도 이제 과거에 수십 년간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 가스를 서방에게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란 석유의 90%를 전 세계에서 단 한 국가가 사주거든요. 그 국가가 어느 국가일까요? 네, 중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일 당장 중국이 이란에게 석유 매입을 중단한다면 이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마스의 공격은 배후에 이란이 있고 이란의 배후에는 저는 중국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국 중국의 시진핑이 대만을 이제 조만간에 침공하려고 할 텐데, 이 대만 침공하기 전에 미군의 글로벌한 군사력을 분산시키자는 의도에서 지금 이런 러우 전쟁이나 중동 전쟁에 개입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만 부근에 가장 가까운 미군의 존재가 어디냐 하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입니다. 이걸 이제 뭐 극동미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극동미군이 만약에 대만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느냐 여부가 대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다.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대만 전쟁을 일으킬 시점에 동시 패션으로 한반도에서 아마 도발이 이 북한 김정은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른 것이, 이것은 이제 중국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최근에 김정은과 푸틴이 회동을 해서 북러 동맹조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한의 심각한 중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제 북러 동맹을 추진한 것은 자신이 만약에 이제 대만 전쟁의 들러리로 한반도에 도발을 일으켰을 때 자신이 제일 먼저 제거될 수 있다는 실존적인 공포가 굉장히 지배한 것 같아요, 의식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진행됐을 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런 어떤 도발에 대한 요구를 불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북러 동맹을 체결한 것이다. 자, 러시아로서도 제가 북한과의 철도 에너지를 협상하면서 이 부산까지 러시아 가스관이 철도가 연결되는 것을 이제 원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유럽 시장을 대체할 만한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 이것 때문에 결국 중국이 원하는 대만 침공 시에 한반도 도발이나 북한을 활용한 도발은 저는 성사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군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우리의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3조에 보면요, 일방 당사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행정 영토를 공격당했을 때 타 당사국은 이것을 자국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전쟁에 당연히 참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자국의 헌법을 따라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만은 미국의 영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한미 상호 조약상 사실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닌데, 문제는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대만을 보호하는 미군의 베이스 캠프가 괌에 있거든요. 괌이라는 이제 섬이 중요한데, 괌에 대해서 만약에 탄도탄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공격을 일어났을 때는 미국의 행정 영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있는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당사국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자국의 영토가 침략당한 그에 준하기 때문에 한국군이 불가피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각국의 헌법적인 규정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서 본다면 이 해외 파병 문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준수를 이유로 국회에 이 동의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한국 의회도 아마 동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관건은 중국이 대만 전쟁에서 괌을 공격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이 이제 급속히 증강되고 있죠. 그래서 군함 숫자로는 이미 미국을 추월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세계 지배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해군력이기 때문에 해군력의 중국의 급속한 증대는 위협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의 해군은요, 사실은 이 대만 전쟁을 위한 목적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해군은 동부 전구가 중심이 되겠지만 남부 전구나 북부 전구 이쪽의 해군력도 아마 대만 전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해군의 그 군사력이 월등하지만 글로벌하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미국 7함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해군의 전력을 기울여서 대만 전쟁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동맹국 일본 해군과 한국 해군을 활용하는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일본 해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의 평화헌법이 이제 방어 목적으로 자위대라는 걸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타국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탄도탄 같은 것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주로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방어 무기로 주로 돼 있고 이것은 일본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해군도 주로 이제 미사일 방공망 이런 것들에 이제 함대가 이제 많이 갖춰 있지 탄도 미사일 공격력은 거의 없다. 그래서 흔히 전문가들은 일본 해군은 미 7함대 대장 소해 함대의 기능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잠수함을 방어하는 기능, 그 다음에 기뢰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이하게 발전됐고, 따라서 이제 미 해군력을 보조하는 그런 수단으로 일본 해군은 좀 기형적인 발전을 해왔고요. 한국 해군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굉장히 단독적인 공격 무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도탄 미사일은 이 수상함, 잠수함에서도 발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주로 미사일을 해군 군사 함정에서 발사하려면 그 수직형 발사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시스템 MK41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KVLS-1, KVLS-2라는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KVLS-2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요. KVLS-2를 이제 개발하면서 목표가 Anycell, Anymissile이라는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미국식 수직형 발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사일당 셀이 특정돼 있어요. 그러나 한국형 수직 발사 미사일 체제의 발사 시스템에서는 어떤 셀에서도 어떤 미사일을 다 사용 가능한 그런 대단히 공격적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내 군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미국 내국법 자체로 미국 지역에서만 건조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미국의 조선소들이 경쟁 없이 자국 군함을 수십 년간 건조하다 보니까 미국 법 자체를 개정해서라도 한국 조선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서 그 전쟁이 되면요 어느 한쪽으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중립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한미 상위 방위 조약으로 미국과의 동맹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이 전쟁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서는 한미 상위 방위 조약 내용에 준해서 방침을 정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괌 같은 경우가 공격당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한국군을 투사한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러우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수 보급을 많이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만 전쟁에 한국의 이 방위 산업체들이 군수 보급적 부분을 일부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전쟁이 시작되면 승패가 결정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리자 쪽에 가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존 차원에서라도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미국 편을 유지하는 것, 즉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